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 지금 동력 전달 장치 1번, 캐드로 이제 2D 도면 작성하는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죠. 본체를 그리고 있었고요. 저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렸는데, 딸랑 이제 요거 그리고 끝났네요. 예, 뭐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쵸? 자, 어쨌든 뭐 하부의 정면도에 이제 하부를 이제 잡아줄 부분은 다 그려졌고요. 하부를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을 그릴 거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요. 저는 이제 하부를 그리면 상부를 갑니다. 하부가 나왔으니까 기준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을 그려야겠죠. 예, 상부를 하는데 이제 문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써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중심까지의 높이가 써 있다라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측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걸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옵셋 84다. 그쵸? 84를 그대로 적용해서 올려주면 이제 상부에 이게 뭐예요?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이죠. 그럼 이제 저기를 중심으로 이제 조정을 좀, 치수를 이제 측정을 해야겠죠. 자, 마찬가지 이제 대칭 구조니까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마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 될 건데, 이게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앞서서 이제 주의사항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저걸 지금 캐드 파일로 딱 띄워놔서 저게 두 줄인 거지, 저게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딱 출력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두 줄이 아니라 두꺼운 아주 굵은 선 한 줄이에요. 아주 굵은 선 한 줄이야. 그럼 이제 난감하죠. 일단 그나마 다행인 아주 굵은 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없네요. 간혹 가다가 이제 다행인 경우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거 안 해놨는데 이런 거 해놓는 경우 있어요. 땅 해가지고 0.5 친절하게 여기 0.5짜리 뭐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치수 기입해 놓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행인 거고, 만약에 없다고 해도 다른 선들과 좀 손에 굵기가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기계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긴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이 유독 굵다, 라는 특징과, 그 다음에 이 구조상으로는 유독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느냐? 가스켓이라는 게 들어가죠.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난 기계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야겠죠. 일단은 이제 얘는 가운데 축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체인에 기어에다가 이제 동력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V벨트를 통해서 동력을 준다든가 뭐 어느 쪽에서 동력을 주든 한쪽에서 동력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그 동력을 보내서 거기에 연결된 다른 쪽으로 또 동력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받은 동력을 이쪽으로 전달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받은 동력을 이쪽으로 전달하든가 전달하는 건데 가운데 축이 돌아야 됩니다. 회전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는 회전 운동이죠.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속과 금속이 딱딱 다 있으면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겠죠. 물론 이제 그 마찰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이 들어가 있는 볼이 들어가 있는 볼 베어링 이것도 나중에 구조적으로 다를 거지만 볼 베어링이 있으니 마찰력이 감소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볼 베어링도 엄연히 금속입니다. 그리고 닿는 면적이 있는 거죠, 걔도. 그렇다 보니 볼 베어링을 정했어도 어차피 금속이 닿는 거니까 마찰은 있고 갈려 나갈 거고 뭐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마찰들을 줄이고 저 금속 표면이 갈려 나가고를 좀 줄여주려면 전체적인 표면에 매끌매끌 유막을 형성을 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그 유막을 통해서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표면이 갈려 나가는 것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마찰력도 좀 더 많이 감소시켜 준다라고 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일이죠, 오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매끄럽게 동작을 하게 해주는 윤활 역할을 해주는 이제 오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활유다라고 하죠. 아니면 또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프라모델이라든가 전동구 RC카랑 그런 거 만드는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용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그리스다라는 게 있죠.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제 윤활제의 일부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안에 그렇게 윤활유 또는 그리스 같은 액체 또는 이제 액체 상태의 이제 윤활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윤활제들이 뭐예요? 금속의 틈으로 타고 들어가서 새서 나올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안쪽에 그렇게 윤활제가 발라져 있는데 걔가 이 뚜껑을 딱 덮었을 때, 여기 커버를 딱 덮었을 때, 본체와 커버 사이의 틈으로 새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윤활유가 그리스가 빨리 유실이 될 테고, 그러면은 저 장치 주변이 더러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있어야 되는 이제 윤활제들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니 안쪽에 윤활제가 유실이 돼서 얘가 윤활유를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게 새어 나오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막을 수 있는 뭔가를 넣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면적이 좁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패킹 같은 걸 써서 막아주는데, 저기는 막아줘야 될 면적이 너무 넓어요. 넓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고무 패킹으로 저렇게 넓게 작성하기 좀 그렇고, 저기다가 이제 금속으로 돼 있는 판때기를 하는데, 이 금속도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일자 평평한 금속인 것처럼 이 그림에선 보여지지만, 실제로 평평한 금속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좀 오일이 못 새게 막아줘야 되는 이제 띠의 형상을 가지고 살짝 굽혀져 있어. 거기 돌출돼 있어요.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속이 살짝 우그러지면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막아준다. 근데 어쨌든 가스킷도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스킷 금속 가지고 막아주면 고무처럼 막아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 가스킷 상부에다가, 원래 가스킷을 체결하기 전에 상부에다가 실링이라고 해서 고무 재질의 그 약간 굳지 않은, 약간 녹여놓은, 고무 재질을 녹여놓은 약간 그 액상은 아니고 어떻게 젤리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띠를 하나 딱 그려줘요. 그 가스켓 위에다가 띠를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가스켓을 덮는 거죠. 그러면 거기 고무 패킹이, 그 띠가 고무 패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무 패킹이 고정 역할을 해주는 게 가스켓이 되는데, 어쨌든 가스켓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뭐 치수가 써져 있으면 좋고, 막 치수가 안 써져 있다도 다른 데보다 선이 굵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쪽에 윤활제가 새지 말게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럼 여기 두껍게 표현한 게 가스켓을 표현한 거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인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저기 치수를 이제 어떻게 재느냐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요 안쪽 선과 여기 안쪽 선까지를 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출력이 된 거. 출력이 되면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야. 대충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무브 이제 0.5로 출력될 테니까 2.25 CO, 굵기가 저길 중심으로 0.5죠. 2.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CO 반대쪽 라인도 굵기가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이제 저기가 이제 출력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자면, 그쵸? 출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솔리드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게 여기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다. 그쵸? 출력이 되면 이제 0.5mm 굵기로 이제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두 줄선이야. 두 줄선인데 그러면 이 선을, 안쪽에 있는 선과 이 안쪽에 있는 선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출력되는데 어떻게 구분해 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막막하다. 참 막막하다. 어쨌든 이제 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됐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요 사이가 대략적으로 72. 72보다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 뭐 약간 클 수 있고 약간 작을 수 있다. 뭐 마심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1mm 정도, 71mm가 될 수 있고 72mm가 될 수 있다. 측정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건 상관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요렇게 못 잰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재느냐? DLI. 자, 이렇게 재셔야 돼요. 자, 한쪽 끝, 요쪽 내가 이제 요 굵은 선에 요쪽 왼쪽 끝 라인에 맞춰가지고 쟀다. 그러면 여기서도 왼쪽 끝까지를 읽으세요.
그럼 72.5가 나오죠. 72.5. 72.5. 72쪽.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뭐예요? 뭐가 빠져야 돼? 선의 굵기가 빠져줘야 된다. 0.5를 더 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선의 굵기가 아니라 요 가스켓의 두께. 가스켓의 두께가 빠져야 되니까 0.5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 끝에서, 요 끝단에서 요 끝단까지를 읽었으면 거기에 이쪽에 있는 가스켓은 포함이 안 됐어. 여기 0.5mm 포함이 안 됐는데 이쪽에 있는 가스켓은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 가스켓의 굵기가 0.5겠구나 생각해서 0.5를 빼주셔야 된다. 만약에 가스켓의 두께가 1mm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스켓의 두께가 1mm이면 선 두 개가 보여요. 예, 중간에 얇게 그냥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예 중간에 틈새도 없이 그냥 두 선이 그냥 하나의 선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 두 선의 간격이 0.5mm보단 작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측정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72 좌우폭은 70이니까 일단 여기서 이거부터 해주죠. 옵셋 72. 72를 보낼게요. 이거 옵셋 72가 아니라 이 전체 폭이 7이니까 7이 나누기 2죠. 반을 그리고 있으니까 옵셋 72 나누기 2.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상부에 있는 이제 요 형태는 이제 여기까지 끝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끝단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통의 지름을 재시면 되겠죠. 왜냐면 가장 큰 원통이 이제 이 지름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이 선하고 이 선 사이 윗선과 아랫선을 재면 되시는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름을 잴 수 있는 데는 제가 앞에서 주의사항을 읽지만 지름을 재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50. 그러면 이제 옵셋 25 반지름이죠. 반지름 정도니까 25가 이제 이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 아래쪽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게 원통이니까 요 기본적인 구조가 원통이니까 위쪽을 만들어 놓고 그걸 대칭 복사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선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좌우 대칭인데 어차피 위에 거 그려서 아래로 대칭할 때 요거 그려져 있으면 얘 선택 제외하고 뭐 하고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쪽으로 대칭, 그러니까 전체 원통을 다 구성하고 나서 이쪽은 구성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구멍 쪽을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구멍 쪽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 지금 그리는 이 선이 여기 있는 이제 요 라인이니까 요거 그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구멍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라인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어딘가에서 이 라인을 딱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걸 재야지. 그쵸? 재야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야지 하시면 틀리는 거죠. 물론 이제 재도 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쟀는데 요구되는 값과 똑같은 값이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 안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요 바깥에 요 전체 길이는 원래 72가 나왔는데 재서 뭐 플러스 1mm 더 나오든 마이너스 1mm 더 나오든 뭐 이거는 신경 안 쓸 거다. 그쵸? 예, 신경 안 쓸 거예요. 신경 안 쓸 거야. 그걸로 감점하지 않을 거야. 이거 가지고 여기서 뭐 1mm 더 나왔으니까 내가 최초 이 문제 출제할 때부터 1mm 더 나왔어. 나 감점할 거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저 부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부분이고, 자로 쟀을 때 뭐 측정 오차라는 건 존재를 하는 거고, 저게 1mm가 더 길든 1mm 더 짧든 기계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서 토를 달 수는 없단 말이야. 토를 달 수는 없는데,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단 1mm라도 오차가 났다. 그러면은 저기는 무조건 감점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난 잘 재요. 잘 재니까 난 1mm 오차 안 낼 거야. 0.5mm 오차 낼 거야. 0.5mm도 감점이에요. 저기는 무조건 딱 정확하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전 진짜 잘 돼가지고 무조건 또 똑같은 값 나와요. 그럼 뭐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설계적인 요소를 이제 하나 모른다라는 얘기지. 왜냐면은 저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얘죠. 가운데 동그라미가 딱 그려져 있고 위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고 예요 예. 제가 뭐예요? 제가 바로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아까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 동작을 대해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 마찰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축하고 축을 잡아주는 구멍 자체는 원통 면이잖아요. 원통 면. 그러면은 이게 면 대 면이 접촉을 하면 지금 요 베어링하고 이 안에 있는 요 축하고 요 베어링하고 접촉돼 있는 면을 보면은 이만큼의 길이를 가진 원통 면이 통째로 닿아 있단 말이야. 저 면에서 슬립, 미끄러짐이 일어나가지고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마찰이 얼마나 클 거냐 이거지. 저 원의 전체 면을 다 꽉 잡고 마찰이 일어나는데 마찰이 얼마나 클 거야.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동력 손실 자체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동력 전달 자체가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손실되는 동력이 더 많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이제 마찰을 최소화해 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기구들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이제 가동 부분 그런 데는 항상 윤활이라든가 그런 마찰들을 고려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은 요 베어링 역할은 뭐냐? 가운데 뭐가 있냐? 요 볼이 있다. 볼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 볼이면 뭐예요? 공이잖아요. 공이면은 이게 접촉을 하는데 이만큼이 접촉을 해. 이만큼이 접촉해. 그러면은 뭐예요? 이만큼은 접촉을 안 해. 그렇죠? 지금 바라보는 면에서 이만큼 접촉을 안 해. 그럼 접촉이 최소한 이거를 대충 나눠가지고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좀 접촉되는 면이 2분의 1로 줄었잖아. 2분의 1로 줄었잖아. 혁신적으로 이제 일단 접촉되는 면을 반으로 줄였어. 반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요 공의 표면에서지. 공의 표면에서지. 이 길이로 생각을 하면 이 길이에서 봤을 때는 접촉되는 이제 길이로 보면은 대략 3분의 1이야. 3분의 1로 줄였어.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길이로 얘기했잖아요. 길이로. 그럼 이 길이 기대라면 3분의 1 줄인 거야. 요거 아니고. 3분의 1 줄였어. 3분의 1 줄였는데 이 원이 공이니까 요 링에 이게 측면에서 보면 동그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를 그려줘야 되나? 어쨌든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걸 이제 색상을 구분해서 넣는 이유는 이제 역할이 달라요. 이제 여기 이제 이 색상으로 있는 걸 이제 이너링. 이너링은 이제 안쪽에서 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는 얘가 겉에 있는 하우징에 껴지면서 이제 있는 이제 저거를 이제 아우터링. 그러니까 내층 링, 외층 링이 있단 말이야. 링이 두 개가 있다면 내층 링, 그러니까 외층 링, 내층 링.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이너링, 아우터링. 이렇게 되는데 외측과 내측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 그 사이에 이제 볼이 있단 말이에요. 볼이 있는데 이 볼이 아까 봤듯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이게 공이잖아요. 공이면은 간혹가다 오해를 하는 게 지금 여기 결국은 접촉되는 게 여기서부터 이 원이 묻혀 있는 부분 접촉되는데 이 사이드에 있는 얘네들이 접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선 접촉이에요. 요 라인. 딱 요 라인. 요 라인만 접촉이에요. 요 라인. 그러면은 이 원 줄을 따지면 얘가 몇 분의 몇이야 대체 접촉량을 줄여준 게. 근데 이제 이 볼이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나만 있지 않고 여기 주변에 뭐 6개, 8개, 뭐 4개, 5개 뭐 그렇게 많은 건 뭐 10 몇 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게 라인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접촉되는 양이 확 준단 말이에요. 개수가 뭐 저 10개가 돼도 확 준다고. 기본적으로 10분의 1이 아니라 한참 떨어지겠죠. 이게 길이가 이제 선이면은 그 길이가 좀 애매하니까 닿는 면이 뭐 1mm, 0.1mm 뭐 그렇게 될 테니까 이제 되게 많이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마찰이 혁신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게 베어링이란 말이에요. 베어링. 근데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사이즈를 정해서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예요? 표준 규격품을 갖고 와서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베어링이라는 거 KS 규격에 정해진다고요. 제가 이걸 이제 그릴까 말까 망설였던 거는 원래 저거를 제가 베어링에 대한 내용을 다 별도로 정리해서 KS 규격 요소 쪽에서 베어링 설명을 또 다시 할 거예요. 베어링에 대해서. 베어링의 종류가 뭐가 있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길타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뭐이 형번 구성이 어떻게 되면, 이게 왜 치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면 그런 것들을 별도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시험 때 봐야 되는 규격표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것만 다룰 거예요. 다룰 건데, 어쨌든 2단계에 왔을 때 베어링에 대해서 그걸 봤더라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먼저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기타 등등이니까, 뭐, 이제 여기서 베어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베어링인데, 우리가 이제 KS 규격 요소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관련된 치수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설계자가 설계자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설계자 맘이 아니야. 내가 이제 베어링을 쓸 거다. 라고 하면은, 이 축의 직경을 정하는 게 내 맘대로 안 하는 거냐? 아, 축의 직경 내 맘대로 정해도 돼요. 단, 축의 직경을 먼저 결정하고 나면 이 축의 직경 어차피 설계가 될 땐 축 직경이 결정이 납니다. 왜냐면 여기서 얘를 회전시키는데 축에 걸리는 토크가 얼마냐. 그래서 그 토크를 버티려면은 축의 직경이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축 직경이 먼저 결정나고 그 축 직경이 결정이 나면 그 축 직경을 가지고 베어링을 써야 된다고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축 직경을 가지고 내가 써야 될 베어링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직경을 가지고 베어링을 골라주면 내가 결정한 축직경에서 결정된 베어링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베어링을 낄 수 있는 요 외벽. 일반적으로 어떤 애가 껴들어가는 구멍을 우리가 통칭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우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어링이 껴지는 구멍을 하우징, 베어링이 들어갈 집을 구성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우징이라고 하거든요. 베어링 하우징의 직경이 결정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 직경이 결정나고 그거에서 베어링 형번이 결정나고 그거에 의해서 뭐예요? 저 구멍의 직경이 결정나는 거니 구멍의 직경은 여기서 재는 게 아니라 이 베어링의 규격표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축 직경을 가지고 내가 선정한 베어링의 형번이 문제에 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얘가 제시가 돼 있으니 얘가 제시가 돼 있으니 요 바깥의 이 직경에 대해서는 이걸 기준으로 규격표에서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설계할 땐 축을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축 직경은 재면 되겠네요. 아니죠. 축 직경을 재가지고 이거를 지금 설계한 게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라 내 고참인 거예요. 내 고참이 설계를 했어. 그리고 고참이 축 직경을 가지고 형번을 이걸로 해놨어. 이걸로 결정했어. 근데 내가 자로 쟀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1, 2mm 오차냈어. 고참은 12mm, 2mm로 설계했는데 나는 이걸 잘못 재가지고 11mm로 쟀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요새 누가 이거를 재요. 고참이 캐드로 그려줘서 줄 텐데 그냥 그려준 거 받으면 똑같이 12mm가 나올 텐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재생에서 기능사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출력돼 있는 거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창이 어떻게 준 거야? 종이에 출력해서 준 거지. 야 이거 재가지고 해라. 내 시험 보는 상황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야지. 실제 지금 회사에 있어서 일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참이 그거 잘못 재는 거 대비해가지고, 대놓고, 야, 이거 형번 이걸로 결정했다. 이거 기준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케이스 규격에 있는 이 기준 싹 무시하고, 나는 측정해가지고 여기 직경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미친 거지. 그쵸? 미친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베어링이 나오면 뭐예요? 이 형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에서 이 형번에 관련된 치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베어링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다 별도로 할 거고 아마 베어링만 가지고도 시간 한참 잡아먹을 거야.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이 형번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스 규격표로 가야지 뭘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케이스 규격표를 찾았어요. 띄었어요. 일단은 이제 여기 목차 쪽은 좀 넘어가시고, 목차 쪽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고, 좀 밑으로 가야 되는데, 한 페이지 정도 넘어왔으면 여기서 컨트롤 F 치고, 그 다음에 베어링. 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빠르게 베어링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베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베어링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기프론 볼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으면 앵귤러 볼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손 중심 볼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원통 롤러 베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테이퍼 롤러 베어링 있으면, 니들 롤러 베어링이 있고, 평면자리 스러스트 볼 베어링이 있고, 평면자리 스러스트 볼 베어링, 복식이 있고, 요렇게 있다. 여기까지. KS 교육에 나온 건 저기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베어링 보면은 저거보다 더 많아요, 종류는. 더 많은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쓸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제 추린 거예요. 추려놓아서 이제, 그나마 줄인다고 줄여서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이제 베어링이 썼는데, 내가 이제 거기 있는 이제 6002를 보고 이제 베어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6001을 보고 베어링을 선정했는데, 대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베어링이냐.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베어링 형번의 제일 첫 번째 있는 자리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베어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형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나오겠지만, 제일 앞에 자리가 뭐냐면 베어링의 유형이에요, 유형. 유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6으로 시작하면은, 6으로 시작하는 애는 일단 무조건 깊은 홈볼 베어링. 깊은 홈볼 베어링. 6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자리가 이제 의미하는 것도 별도로 따로 있어요. 원래는 이제 치수 계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6으로 시작하면 깊은 홈볼 베어링이다 그러면 깊은 홈볼 베어링 와야겠죠. 거기서 여기 이제 확대를 딱 하면은 처음에는 계열이 나와요. 호칭본에서 계열. 이 계열이라는 게 이제 베어링 계열이라고 해요. 실제 KS 기육에서. 이제 68계열, 64계열, 69계열, 60계열. 우린 60계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게 6002니까 60계열이야. 60계열이 이제 뒤에 이제 02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02만.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뒤에 이제 뭐예요? 02만 맞춰주면 되는 6002.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거다. 이건데 이제 치수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하고 얘하고 매칭시켜서 봐야지. 그러니까 요 그림에 써져 있는 요 알파벳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B도 있고 R도 있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정한 게 6002니까 여기서 봐야 된다. 그쵸?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다. 지금 근데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요 규격이 지금 규격표 정리되어 있는 게 이게 실제 KS 규격표에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저런 형태냐? 아니에요. 이걸 실제 KS 규격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 계열별로 그리고 치수 계열 뒤에 있는 치수 나중에 나오는 치수 계열별로 그러니까 요 호칭 계열별로 따로따로 분리돼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안 나와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표가.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표를 조합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치수를 찾아야 돼. 근데 그걸 여러분들 시험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냥 많이 사용되는 형번들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형번들을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이 케이스 교육에서는 이렇게 형번이 정리돼 있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치수가 안 나와져요. 이 계열 번호가 따로 있고 계열 번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수 번호가 따로 있어가지고 계열 번호표랑 치수 번호표랑 이거 연결해가지고 축축축축 그냥 크로스되는 거 찾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봐야 돼. 근데 그나마 보기 편하게 이제 이렇게 해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간단한 거 볼 수. 옛날에 그 규격표를 스스로 들고 가야 됐을 때는 규격표 그 출판하는 출판사에 따라서 좀 편의성은 다르긴 하겠지만 좀 불친절하게 돼 있는 경우는 진짜 캐스 규격하고 똑같이 적어놔가지고 일일이 그 매칭시켜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얘가 껴지는 하우징은 외경인 이제 대문자 D 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6002에서 우리 뭐 봐야 돼요? 이거를 봐줘야 되는 거지. 대문자 D. 32. 그러니까 여기는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와줘야 되는 이 하우징의 요거는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직경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읽어서 이 값을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왜? 얘는 케이스 규정 요소니까. 내가 자로 재서 선생님은 저로 재서 똑같이 30이 나왔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요. 무식한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32로, 문제 출제는 32로 그려가지고 걔를 1대1로 출력을 했으니까, 재면 32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무식한 거라고요. 재가지고 했다는 거 자체가. 그걸 자랑처럼 얘기를 하지 마. 간혹 가다가 자랑처럼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 재수했는데 딱 맞았는데요.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한숨 나와요. 그러면 진짜 가르치는 사람들이 딱 그 얘기 딱 들으면 한숨 나와요. 아우 정신머리 제대로 박히는가 제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고 저게 저도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찾아서 봐야 된다. 그래서 32가 나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옵셋 32 나누기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32 나누기 2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이제 16mm만 올린 거예요. 16mm가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있죠, 깊이. 선생님, 깊이는 어떻게 할까요? 깊이는 재시면 돼요. 선생님, 베어링의 요 폭도 규격표에서 정해지죠. 베어링의 폭은 규격표에서 정해져요. 하지만 여기 이제 하우징에 들어와 있는 게 베어링만 딸랑 베어링만 들어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규격표를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베어링만 있으면 당연히 규격표만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 부품의 커버의 일부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깊이는 커버가 일부 들어온 깊이와 베어링의 두께가 합쳐진 거야. 베어링의 두께를 재서 뭐 할 건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차피 커버가 튀어나온 거 선생님 그럼 베어링의 두께를 거기서 보고 커버 튀어나온 거 따로 재면 어차피 잴 거잖아. 합쳐진 거리를 재나 따로 재나 어차피 잴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잴 건데 어차피 재가지고 오차가 발생을 할 건데 뭔 차인데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빠락빠락 우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셔라. 자, 그래서 이건 전체 길이를 재면 되는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여기 이제 굵게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라인 9 0.5 0.5가 아니죠. 0.25죠. 0.25 그 다음에 EX CO 여기서 이제 0.5 또 0.5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좀 막아줄게요. 왜냐면 해칭으로 채울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왜 이럴 거다. 해칭으로 솔리드로 자 여기 원래 이게 출력이 되면 이제 분명히 이렇게 여기도 이제 분명히 이렇게 출력될 거다. 뭐나 마나. 그러면 이제 이걸 재려고 하면 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제 자를 갖다 댔어. 야 여기는 내가 재려면 요 안쪽에 있는 이 혼에도 재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재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엄밀히 선 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라인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무브 0.25 빠지고 옵셋 0.5가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재면 이제 어떻게 재요? DLI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요 선에, 요 안쪽까지 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어딜 했어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오른쪽 끝에다 자를 댄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 오른쪽 끝을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 이렇게. 그렇죠. 13. 그러면 이제 이 실제 거리가 맞냐? 이렇게 하면 13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너무 굵다 그러면은 굵으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뭐 하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릴 때 예상을 했잖아요. 저희 가스켓이 있으니까 하나가 더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오른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재면은 원하는 치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측정하는 요령을 얘기를 하는데 측정하는 요령을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재시면 된다. 그러면 13이니까 이제 여기서 옵셋 13이 되겠죠. 13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트림 정리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여기 이제 하우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 뭐 해주면 돼요. 요 내부에 있는 직경 내부에 있는 직경인데 직경지라고 이렇게 요거 재시는 분들 계세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 내부에 있는 직경 할 때는 선생님 제일 작은 요거 이거는 축의 직경이고 그쵸? 축의 직경이에요. 축의 직경. 우리 지금 뭐 그리겠어요? 1번 그리겠어요. 얘지.
얘가 들어가 있는, 여기 축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구멍은 얘야, 얘를 재야지. 그쵸? 얘를 재야죠. 근데 저기는 지름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의 특성상 저기는 지름을 못 재.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님 웬만하면 지름재라 그랬는데, 제가 웬만하면 지름재라 그랬지 무조건 지름재라고 안 했어요. 꼭 저기서 이제 선생님 잴 수가 없어요. 반지름 재세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재지 말라가 아니라 대부분 반지름을 사용을 하면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웬간하면 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지름을 측정해 주세요지. 지름을 측정 못하고 반지름을 측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지름을 무조건 측정을 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지름을 측정을 해주세요. 측정이 가능하면 지름을 측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도저히 지름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지름을 측정하셔야죠 라는 거예요. 반지름 무조건 측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반지름 측정은 어떻게 돼요?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14가 나오네. 그쵸? 14가 나오면 이제 옵셋 14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트림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다 무슨 선이에요? 얘네들은 다 가려져 있으니까 숨은 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건 제가 앞에 설명했어요. 저는 지금 뭘로 그리고 있다? 기본 투석으로 그리고 있다. 자, 이제 내부 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상하도 대칭이고 원통이니까 좌우도 대칭이에요. 그럼 지금 밀어할 거냐? 아니죠. 아직 그래야 될 거 하나 더 남았지. 뭐 남았어요? 여기 요거 남았지. 얘도 어차피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군데 다 있다니까 얘도. 네 군데 다 있을 거니까 얘까지 그려놓고 가야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나사네. 나사 나오면 나사 구멍. 이거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나사가 아니라 무슨 나사야? 앞나사네.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뭐야? 탭이네. 탭이라고 얘기해요. 저걸 탭이라고 일반적으로. 탭 구멍이라고 얘기하고 탭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저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특수한 이제 저것도 요소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설명이 어떻게 될 거다? 길어질 거다. 길어질 건데 이미 30분을 넘겼는데 여기서 길어지면 대책이 안 서니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죠. 선생님, 저번에도 그거밖에 안 그리시더니 요번에도 딸랑 요거밖에 안 그리시고 정말 너무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급하다. 빨리 배워서 빨리 자격증에 도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장드리지만 유튜브에 의존하시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고, 물론 이제 유튜브도 웬만한 강사들은 다 저보다 빨리 해요.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유튜브에서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전설형 기계도 기능사 설명하시는 분 중에 웬만한 강사 저보다 천천히 하는 선생님 없을 거예요. 다 왜 저보다 빨라요. 빨리 설명을 하니까 웬만한 강사분들 걸 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급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원을 찾아가셔야 돼요. 직접 강사를 만들어서 학원에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본인 혼자서 온라인 독학하는 것보다 학원 강사님을 거쳐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니까 난 그렇게 급하다라고 하시면 제 영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제 영상 구독 취소하셔도 좋아요. 나 단기간에 못 해주고? 그럼 네 영상 더 이상 안 볼 거야! 해가지고 구독하셨던 거 취소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구독을 취소하시고라도, 저기 학원에 가셔서, 빠르게 습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